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지금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냐? 예. 여기 한번 집중해서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누굽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 예, 일단 언론에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육사 41기 출신이더라고요. 네. 요기수가 좀 세요. 그래요? 예, 제가 본 예비역들 중에 좀 기가 센 기수입니다. 보도 보니까 수석 입학했다고 나오던데? 육사 수석. 수석이에요. 오. 예, 아주 인재죠. 예, 그런데 2018년에 국군의 날 끝나고 이 양반이 정보학교장을 하고 있었다고. 학교장이면 세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생을 이제 술자리로 불러내서 성추행을 한 것이죠.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성추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예. 나쁜 차 안으로 가서 또 했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사항에 대한 엄중 처벌과 신상 공개가 안 된 것이 정확히 3년 후에 이해람 중사가 똑같은 경우로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장군들의 어떤 뭐랄까 갑질 또 어떤 그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심성이 그 당시에도 신상 공개가 안 되고 그냥 무위로 지나가면서 불명예 전역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비극적 사건을 잉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추행 사건으로 그 사법 처리가 돼서 1심에서 실형 나오는데 2심에서 또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집행유예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불명예 전역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래요? 근데 노상원과 김용현 그 둘이 그러니까 그 이건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죽이 잘 맞았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우선 뭐 근무 인연은 있습니다. 박흥렬 육군 참모총장 훗날 박근혜 때 대통령의 경호처장으로 가죠. 그 양반이 육군 참모총장 때 비서실장이 김용현이에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 밑에 정책과장이 그게 바로 노상원입니다. 직속 선후배 사이였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흥렬이 경호처장으로 갔을 때 그때 군사관리관 그 경호처에서 제일 높은 군인이 군사관리관 원스타거든요. 그게 노상원입니다. 데리고 간 거죠. 예.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그때 수방사령관이 김용현입니다. 그러면은 경호위원회 경호처 되는 거죠. 경호처고 수방사는 되게 긴밀한 관계를 1차 협력 기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만은 근무 인연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개엄모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둘의 독특한 멘탈이 자기는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를 보면은 우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군인사에서 사성진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누락된 거죠. 예. 반면에 자기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임호영 동기생이 사성장군이 됩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억하심정을 갖고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군복을 벗고 골프장에서 한민구 장관 이제 퇴임한 장관을 만나요. 근데 한민구 장관이 반갑게 반갑다 이렇게 했는데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골프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번 또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이 김 장관 반가워 이러니까 그때 쌍욕이 나가버린 거죠. 예? 이게 저기 그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입니다. 진짜로? 예. 이게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자기 그러니까 진급 누락시켰다고 억하심정 때문에 그때 안 도와줬다고. 쌍욕을 했다고요? 쌍욕을 했다고.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장관으로 그 인사청문회 하던 올해 8월에도 네. 이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하는데 약간 사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쩐 일인지 그냥 지나갔는데 예. 이게 제일 유명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한 번 사성장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검증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옛날 17사단 사단장 할 때 병사의 사인이 조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알려졌죠. 예, 그건 연대장이 뒤집어 쓰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작됐다는 시비가 나와가지고 이건 일부 말썽이 있었고. 그래서 종합하면은
김용현 장관이 굉장히 본인의 그 사성장군 진급에 대해 한이 맺혀 있고 이게 부승찬 의원이 쓴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는 한이 맺힌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승진에 한이 맺힌. 한이 맺혔다. 예. 그리고 그걸 도와주지 않은 어떤 정당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가진다. 근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불명예 제대자고 이상하게 이 군에 대한 어떤 불만자 정서가 강한 데다. 쉽게 말하면 둘 사이에 좌절감이라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 거기에다 한 명 더 있죠. 누구요? 김용균 전 예비역 대령. 네. 이번에 그 햄버거 모임에 네. 저 참석해가지고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은 2012년에 그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참여한 걸로 연루돼서 2018년에 구속됩니다. 네. 그때 구속시켜서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불명예제대야. 그러니까 이번에 햄버거 그 회동을 보면은 이상하게 어떤 군내 주류 엘리트로 나가다가 한때 좌절을 겪은 이 군대 불만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게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변상련으로 뭉친 종지적 관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 그 옛날에 이루지 못한 어떤 그 욕망을 예. 채우지 못한 욕망에 대한 한이 맺혀 있다고나 할까? 예. 뭔가 좀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그 불평불만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 정서가 됐을 수도 있겠다. 예. 군인이라 그러면 통상 이렇게 중간에 꺾이면은 한이 많으니까. 쉽게 불만 심리가 골수에 맺히면 엎어버려 뭐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딱 그 케이스다. 그게 이제 5.16 혁명 때 육사 그 구기생들의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된 이유가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었고 그런데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근데 진급은 적체되고 이러니까 박정희가 육사 구기생들 모아서 그냥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5.16이잖아요. 예. 그 비슷한 점이 있죠. 역시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들을 빼고는 참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거는 그럼요. 그런 것이.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지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까지는 알겠는데 통했다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임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없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근무 인연으로 오랫동안 뭉쳐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예. 이 노상원이란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복을 입은 군인이 할 수 없는 일, 네. 지저분하고 은밀하며 비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특수한 어떤 그 조직 여기서는 지금 수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다? 단순한 수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보타지가 가능한 약간 특수한 집단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어떤 불만자들의 북파공작원 예비역들을 붙여가지고 예. 하나의 어떤 특수한 공작 집단을 구성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더티한 작업을 맡기려고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은밀해서 예. 사라져버려야 되거든요. 현역 군인들은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증거인멸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행위의 주체를 비밀스럽게 해서 예. 감쪽같이 사라질 일, 그다음에 불법적인 일 이런 것들은 현역보다는 예비역의 별도 조직으로 편성해서 거기서 공작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은 그 뭐 테러라든지 네. 소요 사태 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특수 공작, 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성관이 직원들도 거의 납치거든요, 체포를 넘어서. 그렇죠. 예, 그 두건을 씌우고 손발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연행해가지고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납치를 한다는 뜻은 무언가 일반적인 체포와는 다른 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다른 목적이 있죠. 연행해서 어떻게 납치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 예, 이런 점들인데 지금은 이런 김용현의 비밀 쿠데타의 그 특수 공작하는 별도 지휘소가 정보사 100여 단이었다. 거기가 비밀 지휘소였다. 네. 여기는 예비역이 전부 통제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그 박선원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보사 수사 2단을 만들려고 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정보사냐? 정보사가 원래 그 신문하는 또 그
역할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정보사회 요원들이라는 신문이라는 게 민간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게 아니라 적군을 상대로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문의 방법이나 기술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 다르죠. 근데 그걸 있지 않죠. 그걸 민간인한테 지금 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수사 2단이라는 거는 1단도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축이 되는데 예. 요건 제가 방송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예. 12월 3일 날 계엄이 끝나자마자 계엄이 이제 선포되자마자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장한테 바로 전화했답니다. 그리고 조사본부 차장한테도 전화했대요. 근데 요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갔는데 네. 왜 조사본부였을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조사본부장은 압수수색도 당하고 핸드폰도 뺏겼고 예. 차장은 직무배제도 됐거든요. 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2단 수사 2단 여기가 이제 비공식적인 공작이 있는 이런 조직으로 돼가지고 이원화된 것 같고 김용현 장관이 이거는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방정환 국방부 정책 차장이죠. 네네네. 예, 그 원스타. 예. 이 사람을 수사 2단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연락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직속 명령을 수령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담당하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화된 수사 체계를 필요로 했다. 그거는 공식적, 비공식적 이렇게 나눠보시는 게 낫겠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합수단으로 들어갑니다. 계엄사령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별도 조직. 이거는 매우 특수한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가 정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성공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쫙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민간인에 대한 테러에 가까운 예. 어떤 그 가혹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또 아마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뭔가 비밀 계획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수사해서 몸통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예.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그런 성공했으면 우리는 수사 2단으로 갔을 뻔했네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민간인들이니까. 앵커님은 수사 2단. 아니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되면 2단이죠. 그런가요? 예. 반국가 세력은 다 2단이 되는 건가요? 내라는 반국가 세력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특수한 취급을 받겠죠. 종북 왜 초 교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라고 다 엮습니까? 엮기를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그러니까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뭐가 뻔해. 참.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관계 정말 걱정인데요. 근데 그나마 그 내란 직후에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메시지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그나마 좀 약간 훈풍이 좀 도는 뭔가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내란 사건 이후에 지금 대행 정부는 미국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바이든 통화했었고요. 네. 조태열 외교장관하고 블링켄 장관하고 통화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떠나가는 배란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지 않나요? 예, 오늘이 23일이니까 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1월 20일 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 4주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험을 비춰보면 4주 남은 그 미국 행정부는 대충 짐 싸기 바쁘고 그리고 고별 행사 혹은 송별회하기 바빠요. 게다가 그쪽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나름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나름 그쪽의 국무장관, 국무부장관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고별 여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부장관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끝나는 마당에 짐 싸는 과정인 거죠. 네. 다만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좀 우려스럽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는 좀 미안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지는 회의 메시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떠오르는 회의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 측 인수위를 포함해서는 좀 상당히 바쁜 일정이
보여져요. 바쁜 일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월 7일 날 파리를 방문합니다. 그때 누가 초청을 했냐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초청했고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화재로 거의 유실될 뻔했던 노틀담 성당 복원 행사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을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마치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황제의 귀한처럼 이런저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고 마크롱 그 자존심 높은 마크롱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프랑스인들이 5년 만에 당신을 맞이하여 영광이다 라는 발언도 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 마크롱 트럼프 양자회담 했고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해서 3자회담을 했고요. 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 논의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 뉴스로 아주 묻혀간 면이 있는데 전쟁을 유일하게 끝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임을 확인했다라고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해요. 젤렌스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언론에 일부 나온 것 또 회자되었던 내용들은 트럼프가 역시 나토 비용 더 많이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토 비용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나갈 거야라고 울음장을 냈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는 5% 증액을 하라는 건데 GDP 대비 5%로 국방비를 사용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2.45% 쓰고 있는데요. 이게 OECD 국가, G20 국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월 1일 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아내인 사라 네탄야후를 말하라고로 급파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고요. 또 돌아가신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야 여사 또한 트럼프 부부와 15일 날 얼마 전인데 말하라고 플로리다 자택으로 가서 식사하고 거기 그리고 16일 날은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가 방문해서 100억 달러 정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신 총리의 부인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공조해요. 트럼프 측에 직접적으로 라인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사진첩을 선물했다. 이 사진첩이란 뭐냐면 그 자기 이 피격당했을 때 이렇게 했던 그 커버 페이지로 있는 자신의 일기 재임 시절의 사진첩을 사인한 걸 선물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진에다 사인한 걸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 같이 전직 총리 부인, 돌아가신 전직 총리 부인과 그리고 기업인을 활용하여 트럼프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지금 내란 사건 때문에 지금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바이든 정부 이제 떠나가는 정부 4주 남은 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지금 정부는 이렇다 하더라도 그 주미 우리 대사관이 있잖아요. 네. 대사관에서는 뭘 좀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제가 직접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사관에서는 통상 우리 내란 사건이 없었다면 대통령과 고위 인사와 들어오는 트럼프 측과 라인을 대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거든요. 로비 회사를 고용한 로비 회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외 트럼프 측과 소위 인간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여. 근데 지금 뭐 우리 측의 파트너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그것이 트럼프 측이 됐든 바이든 측이 됐든 안정적인 메시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미국 측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높다라는 걸 높이 평가했고 헌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대한민국 국정이 안정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확정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대미 외교는 공백 상태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매우 고위급의 인사들 간의 소통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골든 타임 아닙니까 사실? 예.
그 이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쭉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남들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정책 조율을 하고 하거나 혹은 마친 상황 이후에 네.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 정부가 보통의 우리 정부였다면 뭐 한미 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정신이 없고 자기네 정책 리뷰를 하는 마당이니 네. 우리의 기존 입장을 많이 전파하기에 좋은 적기거든요. 그게 앵커께서 표현하신 골든타임일 텐데 네. 이젠 그들이 다 세팅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또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이미 증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12월 16일 날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인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전 세계 주요 인물들, 주요 국가들이 언급이 돼요. 이시바 총리와 취임 전에 나는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본에. 사실상 이거를 공개한 건데 취임 후 만나겠다는 것을 철회한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고 그가 온다면 나는 적극 환영할 것이다라며 공개적으로 그의 방문을 초청한 것이고요. 예.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 의지를 피력했고 나는 이 전쟁이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합니다. 한국은 없네. 예,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예전에 잘 지냈고 우리는 여전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언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인데 그를 특별 임무 대사 즉 쿠바하고 북한 담당 대사로 임명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고의 그리고 심도 있는 외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늦어진 거죠.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일단 외교, 안보, 경제가 다 문제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 더 그 삭감폭이 클 수 있다고. 뉴스분과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현찰로 입금이 돼야 그게 지원이 된 걸로 봐야 된다면서요. 네. 입금이 안 돼버리면 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프레임 자체를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대기업 경우에는 이래서 정부가 아닌 자체 외교망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믿고 있다가는 이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삼성, 현대, 포철 해가지고 미국 외교관들을 부사장급으로 채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업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대사 출신이다, 부대사 출신이다 그러면은 포스코의 부사장이에요. 현지 부사장이죠. 미국 현지 부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거쳐간 그 미국 외교관들이 완전히 한국에 일자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재벌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 부사장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 그게 요 몇 년 들어가지고 두드러진 현상들인데 기업이 자체 외교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외국의 기업인을 직접 만나니까. 그러니까 정영진 신세계 회장 만났다면서요. 그것도 예. 뭐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측을 만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사가 정영진 회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빈약한 곤궁한 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뭐 식사했다라고 하고 15분 정도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알았습니다만 주요 논의 사항은 밝힐 수 없다. 나는 기업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그 한마디가 되게 목에 캥기는 것처럼 저는 좀 다가왔는데 내가 이렇게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에게 뭐라 이야기해줘라는 부탁 하나 없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정부 역할을 이제 기업이 떠맡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홍균 외교일 차관이 방미했다는 뉴스가 아침에 떴는데요. 워싱턴에 도착한 그림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측에 우리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고 트럼프 측 잘 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떠나가는 배인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을 한번 만난다 한들 그들은 이제 4주밖에 안 남아서 이제 정리하기 바쁠 텐데. 이거 되게 순진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트럼프하고 여러 번 만났잖아요. 네. 김정숙 여사 또 멜라니 여사하고 되게 친하다면서요. 네. 어떻게 좀 그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그 역할을 좀 어떻게 뭔가 부여하고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어느 정부요? 현 정부가 대행정부가요? 네. 급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좀 말씀 좀 주세요. 예. 뭐 제가 권한대행이 어떻게 우리는 한번 준비되어 해보겠는데. 있고 트럼프하고 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걸 우리가 나가서 야 우리가 해줄게라고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외교 자산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쪽을 상대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우리가 매우 곤궁한 위치에 있으니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만 앞에 나가서 지금 속에 애가 타는 심정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네. 소위 제가 강하게 표현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들 고용해서 그 기업의 곤궁한 입장을 좀 설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기업과 국회가 그리고 혹은 저희 같은 학계 인물들이 하나가 돼서 트럼프 측에게 라인을 대고 입장을 먼저 제공하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그들이 정책을 잡을 때 우리의 소위 입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정부가 사실상 곤궁한 상태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국회도 좀 외교 사절단 이런 거 못 보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우 의장께서 네. 의장 특사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봤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탄핵해서 대행정부 오고 그렇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대통령직을 수행하셨는데 그게 5월 10일입니다. 2017년.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아니 왜 지금 트럼프만 당선되면 우리는 탄핵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저 나라는 왜 저래?라고 생각하겠죠. 왜 나만 집권하면 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탄핵 후에 집권한 한국 대통령하고 누구보다 잘 지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 후에 어떤 대통령이 올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뭐 또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뭐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은 버티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외교가 민생으로 직결되는 지금 시기 아닙니까?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열흘 정도만 더 혼란이 지속되면 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 환율, 주가 모든 지표에서 보면은 이 리더십이 상실된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의심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나 윤 대통령 조사, 그다음에 파면, 그다음에 수사 일정 이런 게 모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열흘만 더 지속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황을 무정부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 철회가 이루어진다거나 외국인들 주식 매도가 더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연내 뭔가 매듭을 짓고 다음 순서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파국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년 초쯤 되면은 외교 공백이 이렇게 뼈 아플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정협의체든 뭐든 좀 이게 정치가 좀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헌재에서 어떻게 이제 그 입장을 내는지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지 마는지도 중요하고 출석하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지난 20일 날 지난주죠. 그 제이버 브런슨 신입 한미연합 사령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상군단장 출신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증원되는 부대죠. 그래서 또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안보 라인이 어떻게 가동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중요하지만 예. 안보 라인의 어떤 소통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IMF 때 그 구제금융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굉장히 쿨했거든요. 그걸 국방장관이 뒤집었다고 NSC에서. 예. 그래서 안보 목적으로 한국에 구제금융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국의 위기 관리 또는 어떤 그 억제에 관한 어떤 그 현재 상황을 일단은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양국의 안보 라인이 어떻게 가동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국방부나 군을 접촉하려고 해도 이자가 내란 세력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이게.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계엄 선포되고 한 보름 가까이 마비된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문의를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차관은 어떠냐, 만나도 저 되냐? 사령관은 어떠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 만난 게 내란 세력에 도움을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주한미 사령관이 새로 취임하면 소위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인사단위들하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 뭐 용산 대통령실, 심지어 외교부까지 와서 나는 누구고 우리 계속 소통하자라는 식의 외교관스러운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지금 그런 뉴스 안 보여요. 그거 되게 와닿는다. 저 이 사람 만나도 돼요? 이렇게 지금 문의 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주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건데 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요즘은 이런 걸 다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보 라인도 우리가 계엄이 선포되고 한 열흘 가까이 한미 간의 어떤 지금의 대비 태세에 대한 메시지가 한 건도 발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태세는 이상이 없다. 이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냈어요. 이건 상당히 이상 징후입니다. 그런데 마침 신입 연합사령관이 부임을 했으니 이제 안보 라인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특히 미국은 계엄 상태 때 실병을 기동하면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아마 이건 소통이 정상화되면 항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내란 세력 아니다. 앞으로 잘할 거다. 이거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 주한미 사령관 되게 중요해요. 미국의 안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혹은 국방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소위 펜타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장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잘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 잘하고. 그럼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 일단 한번 만나 보시죠. 그건 다시 우리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될까?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셔도 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안 좋을까봐.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눈에 쌍심 지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